편집자 나효입니다. 실화라서 더 무서운 공포 미스터리 계단 모음집. 중간중간 깜짝 놀랄 만한 장면도 섞여 있으니 주의하세요. 2002년 10월 서울 응암동 보수공사가 한창이던 한 건물. 그런데 시체다. 한 40대로 보이는 여성의 변사체가 미라 상태로 콘크리트 더미에 매장되어 있었습니다. 또 뭐예요 이게? 어떤 사연이 있었을까요? 아유. 자, 그런데요, 이 변사체 발견 사건이 알려진 뒤 몇몇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집 저럴 줄 알았어. 뭔가 있을 줄 알았다니까. 사건이 일어난 최근까지 이 건물에 살았던 한 세입자의 말에 따르면 자신이 지하 셋방에 들어왔을 당시 잠이 들 때면 어떤 여성이 나타나 이렇게 목을 졸랐고요. 또 방에 있는 거울을 볼 때마다 머리를 풀어헤친 여성의 모습이 보였다고 합니다. 어머. 그렇게 매일매일 공포에 휩싸여 불면증을 겪던 그는 무려 30여 킬로그램이 빠질 정도로 피폐해져 갔고요. 무당을 불러서 굿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억울해. 이 건물에 있는 사람들 다 저주할 거야. 구슬하던 무당은 한 여성의 혼에 쓰인 듯 저주 섞인 말을 마구 쏟아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요, 이 건물에 있던 사람들이 잇따라 중병에 걸리거나 자살, 또 의문의 죽음 등을 맞았다고 합니다. 범인이 잡혔나요? 자, 무엇보다 중요한 게 바로 그 대목이죠. 2002년 40대 여자 시체가 발견된 직후 경찰은 곧바로 수사에 들어갔고요. 다행히 범인인 지 씨를 체포했습니다. 숨진 여성은 그의 지인인 이모 씨로 밝혀졌는데요. 이 씨에게 1,200만 원을 빌렸는데 이 돈을 제때 갚지 못한 지 씨는 이 씨와 격한 말다툼을 벌였고요. 그러다가 우발적으로 순간 쇠파이프로 이 씨를 가격했습니다. 이 씨는 결국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고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서 콘크리트를 부어서 이 씨의 시체를 지하실 계단에 매장을 했던 겁니다. 아유, 아무래도 그러면 안 되죠. 건물에 나타났던 여인의 훈련, 그리고 사람들을 덮친 저주. 정말 차가운 지하실에 갇힌 오늘의 처절한 복수였을까요? 2019년 6월 그 메시지 봤어요? 무서워서 애들 학교도 못 보내겠어요, 진짜. 울산과 경상도를 중심으로 빠르게 퍼진 한 메시지. 이 메시지는 지역 맘카페, SNS, 메신저를 통해 삽시간에 전국으로 퍼지며 수많은 이들을 충격과 공포에 빠뜨렸습니다. 이 메시지가 바로 문제의 메시지 내용입니다. 보시죠. 길에서 교회에서 나왔다면서 손 선풍기를 준다면 받지 마세요. 선풍기에 환각제 처리가 돼 있어서 바로 쓰러집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 교인이라는 사람이 손 선풍기에 환각제를 묻혀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데 바람을 쐬려고 손 선풍기를 얼굴에 갖다 대면 곧바로 그 자리에서 쓰러지게 되고요. 바로 그때 주변에 숨어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등장해서 쓰러진 사람을 납치해 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끔찍한 메시지가 퍼지자 불법 장기 매매 조직이 아니냐라는 무시무시한 추측까지 돌았습니다. 실제 장기 매매 조직 아니에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선물 같은 거 이렇게 주면 더우니까. 그럼 더운데 선풍기 좀 받죠. 너무 고맙지. 더 무섭겠어요. 그런데 말이죠. 정말 충격적이게도 메시지와 함께 전해진 이야기에 따르면 울산 모 초등학교 인근에서 실제로 손 선풍기를 이용해 초등학생을 납치하려던 납치 미수 사건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울산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요. 등하굣길에 아이들이 안전에 유의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는 내용의 알림장을 학부모들에게 보내기도 했습니다. 진짜 일어났던 일이네요. 더 무섭죠, 그러면. 이거 싫어하는 거잖아. 그래서 날이 갈수록 사람들의 불안감이 커지자 울산지방경찰청에서도 나서서 손 선풍기 납치 사건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후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손 선풍기 사건은 다행히 울산 지역과 전혀 관련이 없고 타 지역에서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일명 손 선풍기 납치 미수 사건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가짜, 결국 도시 괴담으로 밝혀졌습니다.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고 안일하게 그냥 넘기는 게 아니라 조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뭐야? 영국 맨체스터에 사는 여성 라이니스 트렐파. 그녀는
그녀는 집에서 우연히 몇 장의 사진을 발견하게 됐는데요. 그 사진은 전 남자친구 그리고 그의 가족들과 함께 도브스톤 저수지로 나들이 갔을 때 찍은 사진이었죠. 저기 뭐야 저기 손이 있잖아 남자 손이. 팔꿈치, 남자 팔꿈치. 아, 뭐야? 저기 뭐야? 저게 뭐야? 저 하얀 손 보이시나요? 와 이거 너무 무섭다. 저 여자분 라인니스의 손은 아니죠. 아니, 왜냐면 라인니스는 깍지 끼고 깍지를 있잖아. 끼고 있잖아요. 깍지 끼고 있잖아. 심령 사진이라고 생각한 그녀는요. 이 손은 대체 뭘까요? 라며 자신의 SNS에 사진을 올렸는데요. 그녀에게 도착한 한 통의 메시지. 저 흰 손이 중앙에 모자 쓴 남자를 가리키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녀가 문득 느낀 섬뜩한 기운. 그 이유는 사진 속 하얀 손이 가리키고 있던 사람은 남자친구의 가족 중 한 사람이었는데요. 그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뭔 소리야? 그래서 혹시나 그 하얀 손이 마치 그의 죽음을 암시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에 라인니스는 큰 공포에 휩싸였고요. 어머머. 곧바로 도브스톤 저수지에 생긴 사고 내용을 찾아봤는데요. 그 결과 사진을 찍은 바로 그날 도브스톤 저수지에서 한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고요. 그들이 사진을 찍은 바로 그 장소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영화 데스티네이션처럼 저 손이 물 사람을 예견을 한 거 아닙니까? 잡을 것 같이. 낚아채려고 하는 듯한 느낌이 들잖아요. 일몰 후엔 들어가지 마시오. 만약 어길 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 인도에는 정부에서 경고 표지판을 세울 정도로 경고 또 경고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전 세계인들 사이에서 세계 최고 마경 1위로 꼽히는 인도 반가라 마을입니다. 와, 근데 용어 자체가 너무 오싹하고요. 자, 인도 라자스탄주에 위치한 반가라 마을은요. 1573년 무굴 제국 시대에 세워진 요새 마을입니다. 약 150년 뒤 전쟁과 대기근으로 폐허가 되며 현재는 무굴 제국의 성벽마을 유적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밤만 되면 이렇게 금방이라도 유령이 나올 것 같은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로 돌변하는데요. 와, 장난 아니다. 심지어 분위기뿐 아니라 실제 인도에서도 유령이 제일 많이 출몰하는 각종 미스테리한 현상들이 나타나서요. 인도인들 사이에선 반가라 마을에서 밤을 새우면 살아 돌아올 수 없을 곳으로 불리는 정말 악명이 높은 곳이라고 합니다. 이 공포의 시작은 한 흑마술사의 저주에서 시작됐습니다. 헐. 반가라 마을의 전설에 따르면 중세시대 한 흑마술사가 라자스탄의 보석으로 불리는 라트나탑이 공주를 흠모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공주의 마음을 얻는 데 실패하고 결국 자신이 놓은 덫에 걸려 처참한 죽음을 맞이했는데요. 그런데 그때 반가라 마을에 발을 들인 자는 모두 처참하게 죽게 될 것이다. 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저주가 이곳에 다 뻗쳐 있는 걸까요? 반가라 마을엔 의문의 사고들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어느 날 두 인도인 소년이 해가 진 뒤 몰래 반가라 마을에 들어가 밤을 새우려고 했는데요. 그런데 한 친구가 우물에 빠졌고 다행히도 한 친구에게 구출돼 병원으로 가던 중 그만 자동차 사고로 두 소년 모두 사망했다고 합니다. 야 이게 진짜 저주 때문이라고? 어쨌든 뭐 명백히 사고가 났잖아요, 지금. 그렇죠. 저주 생각을 안 할 수 없죠. 그리고 이뿐만이 아닙니다. 밤에 갔는데 이상한 여자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늦은 밤 건물 안에 한 소년이 쳐다보고 있었어요. 이 마을의 미스테리를 체험하기 위해 찾은 강심장의 사람들도 수차례 유령을 목격. 야 이거는 진짜 뭐지? 아니 근데 그냥 가지 말라면 안 가는 게 최선 아, 아닙니까, 이게 지금? 최고예요. 네, 지금 예. 왜 갑니까, 거기 자꾸. 그런데 말입니다. 2019년 얼마 안 됐습니다. 이 전 세계 미스터리 스팟을 찾아다니는 한 크리에이터가 기이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Ja, Bala, ne? Jeg har med sort web. Is Bala knife here with me? 왜 간 거죠, 지금? 그러니까 저기에 다른 사람이 없는데 저런 사운드가 난 그렇죠. 거잖아요. 와 이거 진짜 무섭다 이거. 자, 대체 무엇일까요? 대체 해가 지면 이 마을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미국 아이오와주 빌리스카에 위치한 한 저택. 2014년 11월 7일 30대 남성 로버트는 사람들과 함께 이 집에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로버트가 그만 흉기에 가슴을 찔려 중태에 빠지게 됐는데요. 아, 왜 또 강도예요? 무슨 일이에요? 누가 찌른 거예요? 경찰 조사 결과 당시 로버트는 방에 혼자 있었고요. 혼자 있었으면 뭐 자해한 겁니까, 뭡니까? 자, 정황상 그렇게밖에 이해가 될 수 없는데 아무튼 불행 중 다행히도 로버트는 다행히 목숨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아, 다행이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 사건에 대해 집주인 또 로버트와 동행했던 사람들은 말을 아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얼마 뒤 그가 자해한 건 빌리스카 저택 유령들의 소행입니다. 그 집은 저주받았다고요. 놀랍게도 쉬쉬하던 주변 사람들이 빌리스카 저택에 사는 유령들의 짓이라고 주장하며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뭔 일이야? 무슨 이 집이 그럼 뭐가 있긴 있는 거군요, 이게. 그렇습니다. 이 집에는 정말 끔찍한 사연이 있었는데요. 1912년 6월 이 집에서 일가족 포함 8명이 처참히 살해당한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찌개. 그런데 대체 누가 왜 이런 일을 벌였는지 밝혀지지 않은 채 사건은 종결됐고요. 그 뒤로 피가 서린 빌리스카 저택이라는 오명과 함께 흉가로 전락한 겁니다. 그 이후 이곳에서 귀신을 목격했다는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1994년경 새 집주인이 집을 보수해 아예 고스트 투어지로 사람들에게 공개했습니다. 자, 실제로 로버트뿐만 아니라 이 집을 찾은 사람들은 온갖 기묘한 일들을 겪었다는데요. 그리고 가장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계속 들려요. 아이 귀신을 봤어요. 이렇게 아이 귀신을 목격했다는 것. 심지어 한 방문객이 찍은 사진에는 어린아이로 보이는 형체가 포착되기까지 했습니다. 혹시 그럼 이 집에서 살해당했다는 그 아이들일 수 있겠네요, 그죠? 자기가 죽은지 모르는 걸 수도 있어요. 뭐 그런 걸 수도 있고. 그리고 정말 소름 돋는 건요. 2014년 로버트가 이 빌리스카 저택을 찾았을 때 자상을 입은 시각이 12시 45분경. 그런데 과거 이 집에서 도끼 살인 사건이 일어난 시각과 거의 일치한다고 합니다. 아, 오래전부터 이 빌리스카 저택에서 흉흉한 일이 자주 일어나자 초자연 현상을 조사하는 한 고스트 헌터 팀에서 심령 측정 장비로 집을 조사해봤는데요. 절규가 느껴지죠. 근데 원래 저런 소리가 안 들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말로 사람들이 들었다는 이 비명 소리, 또 아이의 목소리 등 빌리스카 유령들의 흔적이 포착된 겁니다. 아니, 이 집에 이런 사연이 있다는 걸 알고 들으면 마치 그 피해자들이 하는 말 같아요. 절규네, 절규. 절규. 그래서 당시 이 저택을 조사한 고스트 헌터 팀은 우리가 조사한 곳 중 가장 무서운 곳이라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2016년 1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삽니다. 귀신 헬리콥터 고가 매입이라는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문장과 휴대전화 번호가 적혀있는 홍보 스티커 사진이 올라왔었습니다. 네. 게시글에 따르면 지하철, 휴게소, 화장실 등에서 이 홍보 스티커가 발견됐다고 하는데 그런데 온라인에 이 광고 스티커가 올라오자 장기 매매 조직에서 쓰는 은어잖아. 장기 매매할 때 쓰는 말이 확실함. 누리꾼들 사이에서 귀신 헬리콥터가 장기 매매를 할 때 사용하는 은어라는 도시 괴담이 돌기 시작했는데요. 귀신 헬리콥터 중 귀신의 뜻은 귀하의 신장이고요. 어머. 무섭죠? 심장, 간, 각막, 췌장, 힘줄, 망막 이 장기별 영문의 첫 알파벳을 이으면 헬리콥터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긴 하네. 오, 진짜. 그런데 말입니다. 왜곡되고 과장된 거라 생각했던 귀신 헬리콥터 괴담이 말이죠. 실제로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2016년 3월 국내 한 언론 매체에서는요. 장기 매매 브로커가 SNS 등을 통해 장기를 팔려는 사람과 매수자를 구하고 있는데 이때 귀신 헬리콥터라는 은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보도한 겁니다. 어머. 이건 뭐 그럼 이건 도시괴담이 아니라 그냥 있는 사건이네요. 팩트입니다. 와. 아, 너무 무서운데요, 진짜. 영화 속 이야기만은 아니었던 불법 장기 매매. 호기심도 관심도 절대 가져선 안 됩니다.
자, 2010년 한 아르바이트 구인 구직 사이트에 올라온 구인 공고가 누리꾼들 사이에서 엄청난 화제가 되었는데요. 5개월 동안의 급여가 무려 5천만 원. 그러니까 한 달에 1,000만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건데요. 와, 이게 아르바이트였습니다. 이렇게 많이 준다고요? 엄청 많이 주는 거죠, 저게. 뭐 일단 의심하게 돼요. 근데 뭐 어떤 일이길래 저렇게 주긴 줄까? S의과대학교의 고통 감내 능력 임상 실험 지원자 모집 공고라고 하는데요. 아, 진짜 있었던 고통 거. 감내 능력. 이름도 무섭다. 고통 감내 능력. 아, 얼마나 고통을 주려고 저런 얘기를 해. 자, S의과대학교에서 내건 조건은 건장한 체격의 25살 이상 남성을 찾고 있고 약 5개월 동안 이틀에 한 번씩 1에서 28단계의 고통을 느끼는 실험을 한다라고 합니다. 게다가 여기서 누리꾼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한 문구가 있었으니 종종 의식을 잃는 경우가 있지만 숙련된 의료진이 대기하고 있다라는 내용이었죠. 아우, 무섭네. 너무 무섭다. 그럼 뭐 의식을 잃을 수밖에 없다는 소리 같잖아요. 그러니까 의식을 잃을 수도 있다는 얘기는 의식을 잃는다는 얘기예요. 그걸 이제 대비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얘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의과대학교가 있었나? 다소 섬뜩한 이 아르바이트 채용 공고를 이상하게 여긴 한 누리꾼. 그래서 포털 사이트에 S의과대학교를 검색해 봤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아무것도 없어. 그 어디에도 S의과대학교라는 학교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 그럼 의과대를 사칭한 건가요? 그 사칭을 해도 뭘 하려고 한 거예요? 궁금하시죠? 네. 자, 이후에 이 아르바이트 채용 공고를 두고 누리꾼들은 일명 S의과대학교 괴담이라고 불렀고요. 저게 대학생들 모아서 원양어선에 팔아넘기고 그러는 거래. 아니야. 저 실험하러 가면 마루타처럼 실험당하다가 장기 적출당한대. 그래서 이 괴담의 의문을 품은 모 방송 프로그램에서 S의과대학교 존재 여부를 문의했는데요. 그러나 S의과대학교라는 학교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와, 이거 진짜 무서운 거야. 대체 누가, 왜, 어떤 목적으로 올렸던 걸까요? 전 세계 괴담 중에서 꼭 있는 이 괴담, 바로 엘리베이터 괴담이죠. 좁고 밀폐된 공간 그 자체만으로도 어느 순간 갑자기 공포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유, 오싹오싹하지. 무서운 일이 뭔지 알아? 내가 어떤 사람이 탔어. 난 6층에 내려. 이 사람은 5층을 누르는 거야. 그 띵 5층 내렸잖아요. 다쳤어. 칼을 싹 꺼내. 씩 웃고 뛰어 올라가. 나 어차피 6층에 내리니까. 진짜 무섭겠다 그거. 야, 그게 무서운 얘기다. 그 무서운 얘기죠. 그럼 이제 열리는 순간 뭐가 있을지 모르는 공포감이 짧은 순간에 오겠네. 그렇죠. 그런데 일본에서는요, 엘리베이터로 이곳에 갈 수 있다는 괴담도 있었습니다. 이곳에 가려면 이 숫자를 기억해야 한답니다. 4262151. 아니, 뭐 비밀번호 같은 거예요? 비밀번호. 2008년 일본의 한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인데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미지의 세계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와는 또 다른 세계, 미지의 세계로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미지의 세계로 가기 전 꼭 지켜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꼭 10층 이상 건물의 엘리베이터에서 시도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혼자 엘리베이터에 탑승해야 한다고 합니다. 1층에서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뒤 4층, 2층, 6, 2, 10, 5 마지막으로 1층을 차례대로 이동하면 됩니다. 저거 진짜 싫어. 아, 그냥 누르는 게 아니라 이동을 해야 되는군요. 이동을 해서 거기 쓰면 또 다른 번호를 누르는 거죠. 단 절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면 안 되고요. 그리고 이때 누군가가 엘리베이터에 탑승해도 실패. 이제 다시 처음부터 시도를 해야 됩니다. 일단 엘리베이터 업체랑 경비 아저씨들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안 좋아하죠. 이거 붙잡고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이 괴담에 따르면요, 엘리베이터가 5층에 도착하면 한 여자가 엘리베이터에 탑승한다는데 이때 그녀에게 절대 말을 걸지 말고 꼭 1층 버튼을 눌러야 한다고 합니다. 어머. 그녀를 외면하고 침묵을 지키다 보면 이 엘리베이터가 스스로 10층으로 올라가는데요. 그리고 10층에 도착해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을 때 그곳에 자신을 제외하고 아무도 없다면 당신은 미지의 세계 진입에 성공한 것이라고 합니다. 아, 그 5층에서 같이 탄 여자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없죠. 이 괴담에 따르면 5층에서 탑승한 여성은 사람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지의 세계에 도착하면 어느 순간 사라져 있을 거라고 합니다.
이거를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많았을 것 같은데. 실제로 일본 누리꾼들은 엘리베이터로 다른 세계에 가는 방법을 시도한 뒤 인증 영상을 인터넷에 공개했습니다. 보신 바와 같이 대부분은 미지의 세계에 입장하는 데 실패. 그 대신 한동안 불안감과 두통이 시달렸어요. 라는 후기가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혹시 이런 생각은 안 드십니까? 미지의 세계에 진입에 성공한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지 못한 건 아닐까라는 생각. 아,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은 후기가 없다. 실패한 사람만 후기를 남길 뿐이다. 아. 이번에는 인도네시아의 수도 자카르타를 공포로 몰아넣은 엘리베이터 괴담입니다. 자카르타의 중심부에 위치한 28층 고층 빌딩 머나라 사이피 타워. 이곳은 부실 공사로 인해 건물이 기울어지면서 2007년 안전 문제로 폐쇄됐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누리꾼들에 따르면 안전 문제는 공식적인 이유일 뿐 건물이 폐쇄된 진짜 이유는 귀신 때문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곳은 귀신 목격담이 속출하는 건물이기도 했죠. 그래서 오죽하면 현재 사람들이 이 빌딩을 귀신 타워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어머. 어느 날 이곳 로비에 빨간 원피스를 입은 한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아,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14층에서 근무하는 동생을 만나러 왔어요. 그런데 경비원은 그녀의 아름다운 외모에 끌려 14층까지 안내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14층에 도착하자 경비원은 여성을 보기 위해 뒤를 돌아봤는데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같이 탑승한 여성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겁니다. 진짜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저거 상상만 해도 무섭다. 그리고 수차례 이런 기이한 경험을 한 이들이 나오자 이 건물 3층에 빨간 원피스를 입은 여자 귀신이 산다는 괴담이 돌았죠. 그래서 한 번은 괴담의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 호기심 많은 10대 학생들이 이곳에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빨간 옷 귀신이 산다는 3층에 도착했는데 이게 뭐야? 관이야? 엘리베이터 문 앞에 정체를 알 수 없는 관이 하나 있었고요. 게다가 관 옆에 사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여성의 그림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야, 이거 관에다가 막 갑자기 그림자에다가 엄청 놀랐겠는데. 그렇죠. 진짜 무서워. 아유야. 왜 굳이 이곳에 귀신이 자꾸 출몰을 하는 거죠? 현지인들에 따르면 이 건물이 있던 토지는 원래 무덤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물을 지을 때도 불의의 사고로 인부들이 사망해 당시에도 원혼의 피가 서린 곳이다라는 소문이 흉흉했다고 합니다. 빨간 옷 귀신도 그렇고 이게 뭔가 사연이 있는 거예요. 이게. 터가 안 좋죠. (2015년) 아르헨티나의 작은 도시 라리오아에 위치한 한 공동묘지. 운영 시간이 끝난 후 여느 때처럼 관리 직원들은 순찰을 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니 뭐야?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유리 박스에 담긴 인형들을 목격한 건데 정말 믿을 수 없게도 인형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아이씨. 뭐 묻은 거 아니에요? 불가사의한 인형들이 발견된 곳은 한 소녀의 무덤가. 아이가 세상을 떠나자 아이의 부모님은 가족묘에 시신을 안치한 뒤 딸이 생전에 자주 가지고 놀았던 인형들을 유리박스에 담아 딸 곁에 놓아주었는데요. 그런데 그중 2개의 아기 인형에서 눈물 자국이 발견된 겁니다. 한 개의 아기 인형은 검은 눈물을, 또 다른 아기 인형은 마치 사람처럼 투명하고 맑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는데요. 아이씨 얼마나 놀랬겠어요. 저 처음 본 사람 진짜 기절했겠네. 깜짝 놀랐지. 충격적인 모습을 목격한 묘지 직원들은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 곧바로 소녀의 가족들에게 연락했는데요. 아, 그 인형 설마 아직도 울고 있나요? 가족들이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그때도 울고 있었던 건가 그럼? 한 달 전 묘지에 방문했던 소녀의 엄마 역시 눈물을 흘리는 인형을 발견하고 크게 놀랐었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좀 의심을 할 만한 게 혹시 누군가가 저 인형을 꺼내서 장난을 친 게 아닌가. 공동묘지 관리자들의 말하길 인형들은 밀폐된 유리박스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밖에서 볼 수는 있어도 직접 열거나 꺼내서 만지는 건 불가능하고요. 게다가 외부에서 박스를 열었던 흔적도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아, 이거 진짜 불가사의하다. 아우.
그 인형이 영혼이 이렇게 좀 들어왔나? 자, 이 사건이 알려지자 사람들 사이에서는 죽은 소녀가 인형 안에 들어갔다라는 괴담이 떠돌기 시작했고요. 심지어는 그 무덤에서 아기 울음소리를 들었어요. 묘지에 소녀의 유령이 있었다고요. 소녀의 무덤 근처에서 밤마다 아기 울음소리를 들었다는 괴소문까지 확산. 묘지를 찾는 사람들의 발길까지 끊어졌다고 합니다. 그 원인은 밝혀졌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가족들은 인형의 눈물이 영적인 현상일 거라고 추측을 내놨고요. 딸이 정말 좋아하는 인형들인데 혹시 딸이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걸까요? 하지만 그 이후에도 인형이 흘린 눈물의 원인은 밝혀지지 않은 채 소녀의 무덤 옆에 남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냥 인형도 아니고 어린 딸이 아끼던 인형이니까 여기서 이런 일이 생기니 가족들은 마음이 정말 아플 것 같고 정말 그 딸이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돼서 더 마음이 아프실 것 같아요. 들을 수가 없으니까. 분신사바, 분신사바, 오이테 후다살. 한때 우리나라에서 유행했던 귀신을 부른다는 분신사바 놀이. 지난해 이 분신사바 놀이 때문에 서양의 여러 나라가 발칵 뒤집어졌다고 합니다. 정말. 자, 악령인 이 찰리를 불러내 질문을 던지면 곁에 있는 악령이 연필을 움직여 대답을 해준다는 이 게임. 자, 일명 서양판 분신사바라 불리는 찰리 챌린지인데요. 자, 지난해 미국, 영국, 스웨덴, 콜롬비아 등 서양 여러 나라의 청소년들이 이 게임에 빠져들며 선생님들이 직접 나서서 말려야 했을 정도였죠. 단순히 놀이라고 하기에는 좀 위험한 면이 있습니다. 사실 이 게임에는 몇 가지 규칙이 있는데요. 하나는 찰리 are you here? 이라는 말로 시작해 찰리가 yes를 가리켜야 놀이가 시작이 된다고 하고요. 또 하나는 모든 질문을 마친 뒤엔 반드시 찰리에게 그만 놀자라고 말을 한 뒤 yes라는 대답을 받아야만 이 게임을 중단할 수가 있다는 거죠. 뭐야? 아 노라고 했지 지금 안 한다고. 노하면 계속 해야 되는 거야? 계속 끝나지 않고 질문해야 됩니다. 무섭다. 자, 이렇듯 찰리의 허락으로 시작해 찰리의 허락으로 끝내야 하는 규칙이 있기 때문에 만약 찰리가 예스라는 대답을 하지 않았는데 게임을 끝냈다면 가위에 눌려 악몽을 꾸게 된다고 합니다. 자, 이 놀이를 하다가 이상 증상을 보였던 학생들도 있었는데요. 콜롬비아에서는 고등학생들이 이 놀이를 한 뒤 비명을 지르는 등 이상 증상을 보이다 끝내 입원을 해야 했던 사례도 있었고요. 바로 지난달에도 22명의 여학생들이 이 게임을 하다가 게임 도중 갑자기 발작 증세를 보여서 단체로 병원에 호송된 일이 있었어요. 무서워. 자, 근데 사실 과학자들 말에 따르면요. 찰리 챌린지는 이 악령이 연필을 움직이는 건 아니고요. 단순히 반응 기대라는 무의식적인 심리작용에 의한 현상이라고 분석이 됐는데요. 런던 대학의 이상심리 연구팀에서도 두 연필이 겹쳐 있는 상태에서는 아주 작은 움직임이나 숨결에도 중심이 흐트러지기 쉽기 때문에 이거는 악령의 소환과는 관계없는 일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찰리가 여기 스튜디오에 있는지 없는지 만약 예스라고 가리키면 우리끼리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Charlie, are you here? Charlie, are you here? 찰리왔다. 찰리야, 정 기자 대만에 혼자 안 갔지? 혼자 안 갔지? No. 영어식으로 대답한 겁니다. 찰리가 그래? 부정 의문문. 노라고 했네. 아 그러면 다시 한번 기회를. 이렇게 결론 내죠. 찰리는 초콜릿 공장에 가 있는 걸로. 시원하게 아재 개그로 마무리하는 걸로. 사실 뭐 남양 특집으로 저희 준비했으니까. 예. 어쨌든 우리는 잘 성공하지 못해가지고. 찰리왔다. 깜짝이야. 뭐야? 아이 뭐 장난친 거죠? 뭐가 떨어진 거야? 나 못 봤어. 나 진짜 무서웠어. 찰리 온 거 아니야? 아, 여기 찰리 있는 거 아니죠, 지금? 찰리 있는 거 아니죠? 찰리. 이게 뭐야? 깜짝 놀랐네.
자, 2016년 현재 최저임금은 6,030원으로 책정이 돼 있죠. 자, 그런데 최근 최저임금의 3배 이상을 보장한다는 서빙 아르바이트가 화두에 올랐습니다. 구인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휴대폰 번호로 전화 면접을 진행했는데 그 질문 내용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메뉴판 글씨가 작아서 그러는데 혹시 안경 끼나? 가게에서 흡연이 안 되는데 담배는 피나? 자, 이렇게 아르바이트 경험이 아닌 제 건강에 대한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자, 이 이야기 고액 아르바이트를 빌미로 장기 밀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SNS 괴담. 자, 그런데 괴담과 비슷한 사건이 국내에서 발생했습니다. 가출 청소년이던 A군 형제와 부모님을 여의고 홀로 지내던 B군은 배달 아르바이트 제안을 받고 K씨 일당을 만나게 됐는데요. 자, 그러나 이들이 제안받은 것은 장기 매매였습니다. 겁에 질린 A군 등이 이를 거절하자 또 다른 제안을 했는데요. 바로 서울까지 마약을 운반해달라는 것이었죠. 웬일이야. 그러나 K씨 일당의 진짜 목적은 물건을 배달해줄 사람이 아닌 가출 청소년들의 장기였습니다. 다행히도 범행 직전 부산 해운대 경찰서 강력 4팀에 의해서 검거되면서 미수에 그칠 수 있었습니다. 다행이죠. 자, 어쩌면 가장 무서운 건 귀신이 아닌 인간의 욕심이 아닐까요? 귀신 얘기, 뭐 훈령, 찰리 얘기 많이 했지만 그런 찰리보다 무서운 게 인간입니다. 맞아요. 네. 대만에는 오래전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빨간 옷을 입은 한 소녀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요. 대만에서 마신자라 불리는 이 소녀 귀신은 사람들을 유인해 그의 영혼을 빼앗아 버리는 귀신으로요. 말도 안 돼. 자,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리는 이야기는 소문도 전설도 아닌 바로 실제 선. 자, 1998년 3월 대만 타이중의 대둔산으로 놀러 갔던 한 가족이 이후 원인 불명의 병으로 모두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죠. 당시 대만에서는 귀신을 소재로 한 방송이 한창 유행 중이었는데요. 그중 신출귀몰 제작팀에게 도착한 하나의 영상이 있었습니다. 자, 그 영상을 본 제작팀은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요. 영상 속에 있었던 건 등산하고 있는 가족들과 그 뒤를 따라가는 정체불명의 빨간 옷을 입은 소녀였죠. 뭐야. 이 방송이 나간 후 빨간 옷 소녀를 봤다며 수많은 사람들이 연락을 해왔고요. 이후 대만에서는 빨간 옷 소녀에 대한 공포감이 극대화됐습니다. 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참 후인 2014년 7월 대만 화롄의 산속에서 한 여성이 실종된 후 며칠 뒤 극적으로 구출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CCTV로 사건의 경위를 확인하면 경찰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 실종된 여성의 뒤로 이번에도 빨간 옷 소녀로 의심되는 빨간 광채가 따라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경찰의 발표 이후 또다시 대만 시민들은 충격에 빠져들었죠. 자, 아무튼 이렇게 20여 년 동안 빨간 옷 소녀와 관련된 의문의 실종 사건이 대만 전역에서 발생이 됐고요. 현재까지도 빨간 옷 소녀를 봤다는 제보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과연 이 미스터리한 사건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저 정도면은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거죠. 그냥 허무맹랑한 얘기만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만큼 대만에서는 이 빨간 옷 소녀에 대한 공포감이 대중적으로 확산이 돼 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무섭긴 무섭다. 각막 이식 수술을 받고 10년 만에 눈을 뜬 한 소녀. 그런데 소녀가 눈을 뜬 뒤 가장 먼저 본 것은 검은 그림자였는데요. 그리고 그 뒤부터 소녀가 검은 그림자를 보는 날엔 꼭 누군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 급기야 소녀는 귀신을 보고 귀신의 괴롭힘에 시달리기까지 합니다. 이게 다 무서운 얘기네요. 공포스러운데요? 무섭죠? 자, 이 내용은 죽음을 목격하는 비운의 소녀를 다룬 영화 2002년에 개봉한 D.I.의 줄거리입니다. 이거 나 진짜 무서웠어. 이거 무서워. 깜짝이야. 자,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이 영화가 실화를 바탕으로 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는지? 아, 진짜? 아니, 그럼 이게 죽음을 본다는 게 실화라고요? 1989년 태국 북부 라곤이라는 마을에 링이라는 19살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링은 어느 날 눈에 알 수 없는 통증을 느낀 뒤부터 정말 지옥 같은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저기에 왜 하이힐이 버려져 있지? 어느 날 놀이터를 지나가던 중 피가 묻은 하이힐이 널브러져 있는 걸 보았는데 다음 날 실제로 그 놀이터에서 하이힐을 신은 한 여성이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 그리고 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여성이 익사하는 환영을 받는데 실제로 그날 밤 마을에서 익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와, 이건 뭐야? 예언자예요? 이거 팩트입니다. 그렇네. 소름이네. 어쨌든 불길한 일을 계속해서 목격을 한다니까 본인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원치 않게 타인의 죽음을 미리 목격하게 된 링.
끔찍한 환영에 괴로워진 링은 사람들을 만나기가 두려워 결국 집에 숨어 지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이 불에 타 죽는 아주 끔찍한 꿈을 꾼 링. 그런데 마침 마을에서는 매년 열리는 불꽃 축제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제 말 좀 들어주세요. 마을에 불이 나서 다 죽을 거예요. 축제를 취소해야 돼요. 축제를 취소하라는 링의 애원에도 불구하고 마을 사람들은 오히려 링에게 유언비어를 퍼뜨리지 말라며 협박했고요. 그리고 결국 축제는 예정대로 진행됐습니다. 야, 이게 뭔가 안 좋은 기분이 든다. 불안하죠. 불안하다 이거 진짜.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축제 도중 정말로 가스 폭발 화재가 발생. 그래서 결국 마을 사람 300여 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와, 진짜 예언이 맞았네요, 링에. 그렇죠. 조금이라도 귀를 기울였다면 어떻게 좀 예방해 볼 수도 있었을 텐데. 안타까운 게 어쨌든 예고한 사람이 있었는데도 이걸 막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살아남은 마을 사람들은 이성을 잃고 광기가 폭발, 링을 죽이기 위해 링의 집에 난입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는데 그런데 링은 자신의 죽음도 미리 예견했던 걸까요? 마을 사람들이 도착했을 때 링은 이미 스스로 생을 마감한 뒤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링의 유언장에는요. 제 시신은 기증하겠습니다. 그런데 내 말을 믿지 않은 당신들을 저주할 거야. 다소 무서운 유언을 남기고 링의 눈은 다른 사람에게 기증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이후 링의 눈을 이식받은 사람도 링처럼 환영을 목격해 귀신에 시달리다 끝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하는데요. 그럼 이게 억울하게 죽은 링의 저주인가요? 링의 저주가 담긴 죽음을 예견하는 눈. 어쩌면 지금도 누군가 링의 눈으로 죽음을 목격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와, 정말 소리 자체가 무슨 공포 영화다. 전 세계에서 곡을 들은 300여 명 사망, 곡을 만든 작곡가가 자살했다 등등 무시무시한 괴담을 무한 생성해낸 이 노래. 미군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섬뜩한 가야금의 성능, 중간중간 튀어나온 알 수 없는 괴성과 기이한 가사들. 무려 18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연주가 되는 이 곡은요, 오로지 가야금과 사람 목소리로만 표현을 해내고 있다는 사실. 대한민국 가야금계 살아있는 전설 황병기 선생님이 1975년 선보인 국악 연주곡입니다. 처음 이 곡을 명동 국립극장에서 선보였을 당시 여성 관객이 비명을 지르며 공연장을 뛰쳐나가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고요. 자, 이 때문에 문화 단속이 심했던 1975년 당시에는 곡 자체가 지나치게 쇼킹하다는 이유로 재공연 금지 처분을 받기도 했지만, 황병기 선생님 말씀에 따르면요, 이 곡의 전체적인 주제는 시대를 살아가는 인간의 희로애락을 표현한 것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예술로만 받아들이기엔 다소 소름 끼치는 이 노래 지금 2번 들으셨고요. 한 번 남았습니다. 한 번 더 듣자. 이왕 나온 거 그냥 3번 들어보자. 뭐 어떻게 되나. 듣고 죽나 한번 해보자. 그래. 그만 좀 해. 나 찰리. 나 너무 놀랐어. 나 깜짝이야. 제가 찰리를 좀 진정시키고 올게요. 깜짝이야. 저 뒤를 쳐다보네요. 잘 있나? 또 떨어질 것 같아. 1989년 눈이 먼 한 노파가 의미를 알 수 없는 말을 내뱉습니다. 미국 형제들이 철로 만들어진 세계 공격당할 것이다. 라고요. 정확히 12년 뒤 이 노인이 예언한 사건이 바로 2001년 9.11 미국 쌍둥이 빌딩 테러 사건. 여기서 미국 형제는 쌍둥이 빌딩을 말하는 것이고 철로 만들어진 새는 여객기를 암시하는 것이었죠. 이 맹인 노파의 이름은 반젤리나 구슈테로바 이분입니다. 일명 바바반가로 불리는 불가리아 태생의 시각장애인이었는데요. 그녀의 소름 끼치는 예언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체르노빌의 불기둥이 치솟아 죽음의 도시로 변할 것이다라며 1986년 체르노빌 원전 사고까지도 예언했다는 소름 끼치는 사실. 이외에도 1939년 제2차 세계대전 발발, 1997년 다이애나 황태자비의 죽음, 44대 미국 대통령 아프리카계 미국인 당선,
이슬람 수니파 무장단체 IS의 테러 발발까지 전부 예언해서 전 세계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바바방가는 생전에 2016년 말 유럽 대륙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황무지가 될 것이다라는 말을 남겼기 때문인데요. 일각에서는 이것이 지난 6월에 발생한 영국의 EU 탈퇴, 즉 브렉시트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예언 적중률 85%를 자랑하는 발칸의 노스트라다무스, 바바방가, 심지어는요 아들에게 얘야 8월 11일 마음의 준비를 하도록 해라 라며 본인의 죽을 날짜까지 예언했다고 합니다. 물론 그녀가 예언한 것들 중에 2010년 제3차 세계대전 발발, 2014년 생화학전으로 인해 피부암이 유행한다 등 빗나간 예언들도 상당수에다가 예언 내용들이 대체로 추상적이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고 하지만 말이죠. 그녀는 정말 미래를 내다보는 신비한 능력을 갖고 있던 것일까요? 무섭긴 하다. 네, 미국 형제가 뭐 새로 만든 새 이런 건 좀 무섭네. 그게 진짜 무섭잖아요. 이 세상에 태어나기 이전의 생애를 의미하는 전생. 여러분은 전생을 믿으십니까? 여기 자신의 전생을 기억한다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5살 소년 루크 루엘만은 갑자기 알 수 없는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난 루크가 아니야. 내 이름은 파멜라야. 난 30살 여자고 흑인이야. 시카고에서 화재로 죽었어. 라고 말이죠. 물론 루크의 부모는 아들의 이야기를 믿지 않았지만 그만 경악을 금치 못하게 되죠. 실제로 1993년 시카고의 팩스턴 호텔에서 화재가 발생했고요. 루크가 늘 말했던 여성의 신원이 확인된 것이죠. 얼굴 안 보면 안 돼? 제가 어떻게 알았을까? 과연 흑인 여성 파멜라는 루크로 환생을 한 걸까요? 여기 또 더 놀라운 전생을 기억하는 소년이 있습니다. 미국의 제임스 라이닝거는 비명을 지르며 잦은 악몽을 꾸더니 저는 불타는 비행기에 갇혀 있어요. 일본인에게 격추당하고 있어요. 콜세어는 이착륙을 할 때 타이어 펑크가 잘났어요. 등 알 수 없는 말을 계속하자 아동 전생 상담을 받아보기도 했는데요. 자신의 원래 이름은 제임스 휴스턴이고 나토마 베이에서 출격했던 조종사였으며 자신의 전투기는 콜세어였다는 것입니다. 결국 군인이었던 제임스 휴스턴이 자신의 아들로 환생했다는 것을 믿게 된 아버지는 제임스 휴스턴의 가족을 찾았고요. 제임스는 보자마자 누나 바론이 어릴 때 불리던 이름인 앤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이후에 아버지는 영혼의 생존자, 2차 세계대전 한 전투기 조종사의 환생을 출판하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3입니까? 나는 읽으면서도 뒷골에 소름이 막... 나 지금 그래요. 그죠? 2013년부터 시작된 이 게임으로 러시아 청소년들이 옥상에서 투신 자살, 심지어는 기차에 뛰어들어 목숨을 끊기까지 이렇게 청소년들이 죽음의 저주에 갇히게 된 건 바로 이 게임 때문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시키는 대로 안 하면 네 가족에게 다 저주를 내릴 거야. 제발 살려주세요. 이게 뭔 게임이에요? 협박이지 이게. 게임이 뭐 이래요? 너무 살벌한데요? 러시아 청소년들 사이에서 유행처럼 번진 게임, 흰 긴 수염 고래. 이 게임은 정말 끔찍한 자살 온라인 게임이었습니다. SNS에 있는 가상 게임 그룹에 가입해서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등 간단한 신상을 입력하고요. 이후에 지정된 관리자가 하루에 1개씩 내주는 과제를 50일 동안 SNS 인증 사진으로 올려 매일 미션을 달성하는 게임입니다. 초기 미션은 관리자가 정한 지정곡 듣기, 새벽 4시에 공포영화 보기처럼 아주 간단한 것이었습니다. 이 미션 수행 사진을 청소년들은 SNS에 샵 블루 웨일 챌린지 해시태그를 붙여서 업로드만 하면 됐고요. 미션도 너무 재밌고 달성하는 재미까지 있어서 더 빠르게 유행처럼 번졌습니다. 그런데 점점 단계가 올라갈수록 미션의 강도는 점차 잔혹해져 갔습니다. 예를 들면 자신의 팔에 칼로 흰 긴 수염 고래 새기, 저걸 해요? 저걸 해? 면도칼로 가족 중에 한 명을 찌르기. 가족을 찌른다고요? 네. 이게 미션이에요? 범죄지. 그런데 이 게임의 더 끔찍한 최후. 이 게임은 당신이 죽으면 승리하는 겁니다. 스스로 죽기 힘들다면 우리가 당신을 도울 것입니다. 바로 게임의 최종 미션은 자살이었습니다. 아이고. 실제로 이 게임이 시작된 5년여간 유럽은 물론 아르헨티나와 브라질, 중국까지 약 20개국에서 피해자가 잇따랐습니다.
러시아에서만 무려 130명의 학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추정된다고 합니다. 이 저주 게임에 너무 심취한 나머지 현실과 게임을 구별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죠. 아니 근데 또 나름 그 공권력이 굉장히 강한 나라 아닙니까? 그렇죠. 러시아 같은 경우는 푸틴 대통령 이런 거 가만 안 있었을 것 같은데요. 정말 다행히도 여러분들이 걱정해 주신 것처럼 이 악마들은 잡혔습니다. 이 게임 관리자는 한 명이 아닌 여러 명이 조직적으로 운영을 했는데요. 한편 이 게임을 개발한 러시아인 필립 부데이키는요. 자살한 애들은 사회의 쓰레기들이에요. 나는 사회를 청소했을 뿐이라고요. 정말 끝까지 제정신이 아닙니다. 죄 없는 학생들을 노린 끔찍한 저주. 부디 다시는 아이들에게 이런 죽음의 그림자가 그리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난 2014년 6월 싱가포르 북동부에 위치한 호우강. 이곳의 한 나무 밑에 낡은 인형이 버려져 있었습니다. 무섭게 생겼다. 아무도 섣불리 건들지 않는 이 인형은 일명 후광 인형이라 불리며 SNS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내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그 이유는 이 인형은 혼령이 깃들어서요. 주인이 없을 때면 혼자 집안 곳곳을 돌아다닌답니다. 진짜? 심지어는 잘 다녀왔어? 이렇게 젊은 여성의 목소리까지 냈다고 합니다. 나 지금 소름 돋았어. 실제 영화 에나벨이랑 비슷한 실사판이네요. 실사죠. 근데 왜 이게 하필이면 저 나무 밑에서 저렇게 딱 발견된 거죠? 이 호우광 인형에 대한 이야기가 전국에 쫙 퍼지자 SNS 짹짹이에서 호우광 인형의 실제 주인이란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정말? 인형 주인은 이 인형을 갖고 있으면 늘 미스테리한 현상이 일어나자 이 인형을 버리려고 했는데요. 하지만 아무리 버리려고 해도 버려지지 않는 이 인형. 그런데 버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냅니다. 바로 눈. 이 눈을 가리면 인형이 집을 찾아오지 못한다는 거였죠. 그래서 안대를 씌웠구나. 그리고 안대의 아랍어로 알라의 이름으로 앞이 안 보이게라고 글귀를 쓴 뒤 인형의 저주를 봉쇄한 것입니다. 인형은 SNS에 알려지고 난 뒤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10대 소년이 인형의 안대를 벗기고 사진을 찍어갔다는 목격담이 들리고 있습니다. 혹시 집에 낯선 인형이 있지 않나요? 얼른 안대를 씌우십시오. 저주가 덮치기 전에 말이죠. 1962년 레바논의 한 마을. 평소 심장이 좋지 않던 20대 여성 하나는 첫째 딸 레일라와 둘째 딸 갈랄에 이어 셋째 아들을 출산한 뒤 건강이 급격히 악화됐는데요. 하나는 자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슬픈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보, 난 곧 당신 곁을 떠나겠지만 환생해서 다시 돌아올 거예요. 남편 파루크에게 이런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고요. 그 뒤로 몇 년간 더 투병하다 결국 눈을 감고 말았습니다. 근데 자기가 죽을 걸 어떻게 알고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저런 건 진짜 말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가슴 아프죠. 그렇죠. 그런데 말입니다. 하난이 사망한 지 열흘 뒤 레바논의 또 다른 마을에서는 어여쁜 딸 수잔이 태어났는데요. 그런데 수잔이 2살이 될 무렵 나는 하난, 내 딸 레일라. 이렇게 알 수 없는 말을 반복하더니 파루크, 갈라레 등 수잔의 부모는 생전 처음 들어보는 이름들을 얘기했는데요. 이거 아까 그 죽은 하난의 딸들 이름이잖아요. 갈라레, 레일라. 맞아. 맞습니다. 수잔의 부모는 대체 무슨 일인가 하다가 혹시나 마음에 수잔이 언급한 이름들을 수소문해서 결국 하난의 가족들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하난의 가족들을 본 수잔은 놀랍게도 한 명씩 손으로 짚으며 그들의 이름을 정확히 다 맞췄고요. 그 뒤엔 수잔이 종이에 7자리의 숫자를 적었는데 이 숫자는요. 하난의 집 전화번호와 일치했다고 합니다. 야, 이거 진짜 소름이다. 너무 이상하다. 그리고 놀라운 건 이게 끝이 아닙니다. 수잔은 첫째 딸 레일라와 둘째 딸 갈라레를 보며 옛날, 수술 전, 보석이라는 말을 했는데 알고 보니 생전에 하난이 자신의 보석을 딸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오빠에게 유언을 남겼던 겁니다. 너무 안 믿긴다 이거. 그런데요. 수잔이 성인이 된 뒤의 모습이 또 놀라움을 자아냈는데
어머, 비슷하다. 아니 이게 진짜 닮았다. 사실은 뭐 이렇게 뭐 눈매나 콧볼 쪽이나 이렇게 앙 담은 인매 쪽이 특히 인매가 저는 비슷하다고. 닮았어. 인매가 닮았어요. 환생을 예감하고 다른 모습으로 가족을 찾아온 여인. 그녀를 환상하게 만든 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스라엘과 시리아의 국경에 위치한 영토 분쟁 지역 골란고원. 이곳에 있는 한 마을에 머리에 붉은 반점이 있는 아이 알레포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또래보다 꽤 일찍 말이 트인 알레포. 그런데 말입니다. 3살이 되던 해에 알레포가 이상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이름은 하페즈였어요. 엄마 무서워요. 그 남자가 나를 죽였어요. 그 나이 애들이 저렇게 일반적이지 않은 얘기를 막 하기에는 그 내용 자체가 이상하잖아. 네, 좀 죽이다라는 특이하죠. 표현 자체가 좀 드라마 보고 따라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자, 그건 뭐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네. 처음엔 알레포의 부모 역시 아이가 그저 뭐 어디 이야기를 뭐 지어낸 얘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러나 날이 갈수록 알레포의 얘기는 더 구체적이고 내용도 끔찍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부모는 알레포가 계속 얘기를 했던 마을을 함께 찾아갔는데요. 마을에서 한 노인을 만나게 된 부모, 그리고 그 노인에게 아이 얘기를 했죠. 그런데 그때 하페즈? 하페즈는 4년 전에 실종된 우리 마을 청년인데. 진짜? 정말 놀랍게도 4년 전 이 마을에서 하페즈라는 청년이 일을 하러 나갔다 돌아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4년 전이면 그 아이가 뱃속에 있었던 시기까지 합치면 대충 맞는 거예요. 만 3살이라고 생각했죠. 딱 맞는 거예요. 맞네. 환생이네. 그리고 갑자기 인적이 드문 곳으로 향한 알레포. 부모님과 마을 노인은 앞서가던 아이를 뒤따라갔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멈춰선 아이는 어느 한 곳을 가리켰습니다. 뭔데? 왜? 자, 그곳은 특별한 게 없는 그냥 맨 땅이었는데요. 그런데 이상한 기분이 든 노인은 알레포가 가리킨 곳에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땅 속에서 발견된 백골. 어머. 그냥 가리켰는데 100골 나왔을 때 얼마나 놀랐을까? 그러니까. 이것도 놀라운데. 놀라운 일은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아, 또 뭔데? 급기야 아흐메드가 흉기로 제 머리를 내리친 뒤 여기에 묻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진짜 만약에 마을에 아흐메드라는 사람이 진짜 있으면 후덜덜이죠. 이거 진짜 무서운 일인데? 후덜덜이죠. 어땠을까? 아흐메드라는 청년이 마을에 실제로 있었다고. 알레포가 백골의 위치뿐만 아니라 흉기를 벌인 장소, 하페즈를 죽인 범인의 이름까지 정확하게 찝어내자 결국 아흐메드는 자신의 범행을 시인. 이후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도 밝혀내기 힘든 그거를 본인의 기억으로. 그리고 또 하나.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뭐죠? 알레포가 태어날 때부터 있었던 붉은 반점. 왜 반점이나? 피? 이 붉은 반점의 위치와 백골의 머리에 난 흉기의 상처가 정확하게 일치했다. 아, 너무 이상하다 이거. 와, 이거 너무 무서운 일이다 이런 거. 이건 너무 이상한 얘기다. 3살 꼬마의 놀라운 사연. 이 모든 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환생이 아니라면 말이죠. 1970년대 러시아 포바로보 지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지역 주민들은 단파 라디오에서 들려오는 의문의 소리, 암호로 된 난수 방송 때문에 두려움에 떨었는데요. 자, 대체 무슨 방송인지 같이 들어보시죠. 모르스 보온가? 저게 어제도 나오고 오늘도 나오고 내일도 나오는 거예요. 계속? 매일 저렇게만 나왔다고요? 자, 라디오에서 끊임없이 들려오는 의문의 버저음. 이 소리는 1분에 약 25번씩 24시간 내내 송출됩니다. 하지만 대체 누가 어디서 왜 이 버저음을 송출하는 것인지 그 정체가 밝혀지지 않았고요. 그렇게 의문의 난수 방송은 계속됐습니다. 그런데 난수 방송이 시작된 지 약 27년 뒤인 1997년 12월 24일 난수 방송에서 처음으로 낯선 남성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어머! 방송을 잘 들어보면요, 남자는 우베베 76이라고 하더니 러시아어로 의문의 메시지를 나열합니다. 이 메시지가 계속되자 사람들은 무슨
전쟁이라도 일어나려나? 그래. 대체 이게 무슨 소리야? 라며 불안에 떨었는데요. 일단 나열된 걸 보니까 뭐 약간 암호 같아 보이기도 하고. 정말 그 어떤 미스터리도 풀리지 않는 상황. 그런데 2014년에 한 가지 주장이 나왔습니다. 러시아 서부군구사령부의 전략명령송신소와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참고로 이 전략명령송신소는 러시아 서부군구사령부의 메시지를 하급 부대로 전파하는 중개소 역할을 하는 방송국인데요. 군대 암호 맞네요. 그렇네. 맞잖아. 그렇죠. 이곳과 관련이 있다고 한 이유는 네. 이 송신소의 코드 네임이 우지베 76이라고 합니다. 난수 방송에서 들린 우베베 76과 흡사하죠. 그러네요. 야, 이게 뭐죠? 정말로 약간 관련이 있는 건가요? 2010년에 러시아군의 편제 개편으로 이 포바로버 지역에 위치한 송신소가 폐쇄됐는데 이때 밀리터리 애호가가 폐쇄된 송신소를 탐방하다가 버려진 기밀 문서를 보고 코드네임을 밝혀낸 건데 딱 거기까지죠. 어떤 연관성이 더 밝혀진 게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말입니다. 여기서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 분명 포바로버의 송신소는 2010년에 폐쇄됐는데 문제의 난수 방송은 지금까지도 계속 들린다고 합니다. 폐쇄가 됐다며. 뭐야? 볼칸? 아니 송신소가 폐쇄됐는데 어떻게 소리가 들려? 2014년 2월 12일에 송출된 이 방송에서는 벌컨, 즉 화산이라는 새로운 코드네임이 들렸는데요. 일각에서는 이 화산이라는 단어가 러시아 서부군구 소속인 중앙통제센터를 지칭하는 코드네임으로 추측했습니다. 하지만 방송 목적, 방송 유출 경위 등이 명확하게 밝혀진 것은 없다고 합니다. 미국 인터넷상에서 큰 화제가 된 그림인데요. 이게 왜 화제야? 인형인가? 아 밀라민 형이야? 눈이 움푹 파인 인형 옆에 서 있는 무표정한 소년. 그리고 그 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여러 개의 손. 아 깜짝. 아이씨. 저 손. 손! 손이다. 손이잖아 손. 이거 이렇게 한 거. 자, 이 그림은 2000년 2월 소년을 밀어내는 손들이란 제목으로 미국 경매 사이트에 올라왔는데요. 이 그림이 화제가 된 이유는 판매자가 남긴 미스터리한 메시지 때문이었습니다. 이 그림을 구입한 후에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선 저희는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이 살벌한 경고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이 그림은 경매 사이트에 올라온 지 몇 시간 만에 무려 3만 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는데요. 그렇다면 이 그림의 정체는 1972년 빌 스톤햄이라는 화가가 자신의 5살 때 모습을 그린 자화상인데요. 그런데 1974년 이 그림이 LA 한 미술관에 처음 전시된 뒤부터 미스터리한 일들이 하나둘씩 발생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림 전시가 끝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그림을 전시했던 미술관의 주인, 또 이 그림을 비평했던 미술평론가가 연달아 사망. 야 오늘 이렇게 세? 다 사망이야 어떻게? 그리고 영화 대부로 유명한 배우 존 말리 역시 이 그림을 구입한 뒤 심장 질환으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는데요. 어머. 한편 배우 존 말리가 사망한 뒤 한 부부가 캘리포니아의 낡은 양조장에서 우연히 이 그림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아빠 밤마다 그림 속 아이랑 인형이 움직여요. 급기야 그림 속에서 인형과 소년이 싸우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형에게 위협을 느낀 소년은 그림 밖으로 나오기까지 했다는데요. 어머. 어우, 진짜 무서운데? 그래서 이 부부는 딸이 더 큰 혼돈을 겪을까 걱정되어 이 그림을 경매에 내놓은 거였는데요. 이 그림이 품은 미스터리한 사연이 공개된 뒤 원제 소년을 밀어내는 손들은 일명 유령이 나오는 그림으로 불리며 수많은 이들에게 두려움을 안겼다고 합니다. 1989년 멕시코 여행을 하던 미국인 대학생 마크 킬로이가 실종 한 달 만에 사망한 채 발견됐는데요. 그런데 사체의 상태는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사지가 절단되고 심지어는 뇌의 일부도 사라진 건데요. 뭐야? 엽기적이네. 그런데 얼마 뒤 잔혹한 살인마가 검거됐습니다.
자, 잔혹한 살인마의 정체는 어둠의 컬트 조직을 이끄는 아돌포 콘스탄조. 그가 이렇게 끔찍한 일을 저지른 이유. 마약상을 보호하기 위해서 의식을 치르는 겁니다. 컬트 조직의 수장 콘스탄조가 한 의식의 정체는 바로 인간 재물. 왜 저러냐. 자, 콘스탄조는 자신이 한 의식을 팔로메이온베라고 주장했는데요. 그의 말에 따르면 팔로메이온베란 쿠바의 민간 신앙인 산테리아의 한 의식으로 살아있는 재물을 바쳐 저주를 퍼붓는 흑마술이라고 합니다. 자, 14살 때부터 흑마술 팔로메이온베를 맹신한 그는 성인이 된 후에는 멕시코에 가서 자신의 추종자를 모집했습니다. 그렇게 조직을 이끌게 된 콘스탄조는 본격적으로 흑마술을 발동시키기 시작했는데요. 나는 미래를 봅니다. 경찰 모르게 마약을 운반할 수 있는 시간을 알려주겠어. 자, 이렇게 자신의 흑마술을 이용해 마약상들의 범죄를 감춰준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염소나 새끼 사자 등 동물을 제물로 바치는 팔로메이온베 의식을 한 뒤엔 어떠한 불법을 저질러도 이 마약상들이 걸리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믿을만 하네, 그럼. 콘스탄조의 흑마술은 암암리에 퍼져 마약상뿐만 아니라 멕시코의 고위 정치인까지 그에게 의식을 의뢰할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후 어둠의 힘을 더 강화해야 해요. 이번엔 인간의 유골이 필요합니다. 결국 그는 인간의 뇌까지 흑마술 의식의 제물로 바쳤고요. 자, 그렇게 콘스탄조의 흑마술에 희생된 사람은 무려 10여 명. 하지만 콘스탄조의 엽기적인 의식은 곧 만천하에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콘스탄조의 흑마술을 산 마약상이 체포되면서 마약 보관 창고에 있던 유골들이 발견된 겁니다. 어머. 흑마술에 잔인하게 희생된 생명들, 앞으로 다시는 이런 끔찍한 피해 의식은 재발하지 않길 바랍니다. 여보, 저 남자 또 울고 있어요. 영국의 한 가정집, 그 집의 한 방에서는 매일 새벽마다 한 남자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그 방에 있는 것은 오로지 그림 액자 하나뿐. 방에는 그 누구도 없었습니다. 아니, 뭐 대체 어떤 그림이죠? 방에 걸린 그림은 파란 배경에 불그스름한 인간의 얼굴 형태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어우. 이 그림은 이 집의 주인인 션 로빈슨의 할머니가 남긴 유품인데요. 이 그림이 벽에 걸린 뒤부터 로빈슨 가족에게 기이한 일들이 일어났는데요. 그 시작은 그림이 걸린 빈 방에서 들리는 의문의 울음소리. 자기 집에서 저게 실제라고 생각해요. 와, 얼마나 소름 끼칠까. 매일 밤 부부의 꿈속에는 희미한 얼굴에 키가 큰 남성이 자주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심지어는 여보, 저 사람 뭐야? 꿈에서 깨어나면 악몽 속에 등장했던 그 남자가 침대 앞에 서서 부부를 지켜보다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아, 무섭다, 이거 진짜. 아이고, 당장 짐 싸서 나와야 되는 이사 거 아닙니까? 가야지. 왜 어떻게 살아요? 하루도 못 버틸 것 같은데. 게다가 더 미스테리한 것은 의문의 연기. 그림이 걸린 방에서 자욱한 연기가 이는데 연기 막 움직여. 야,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이 연기 속을 지나가면 극도의 한기까지 느껴졌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방문이 저절로 닫히는 모습까지 포착이 됩니다. 진짜? 오! 그런데 말입니다. 그때 로빈슨의 뇌리를 스친 것이 있었으니 오래전에 할머니께서 그 그림을 보며 한 말. 이 그림에 화가의 피가 섞여 있다더구나. 실제 피가 말이야. 심지어 이 화가는 이 그림을 완성한 뒤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고 했는데요. 그걸 왜 이제야 기억해? 되게 중요한 말이구만. 이유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 이후로도 계속 가족들에게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자 결국 로빈슨 부부는 할머니의 유품인 그림을 다시 지하실 깊숙이 숨겨두었다고 합니다. 새벽마다 울부짖는 미스테리한 그림. 지하실에선 지금도 그 울음소리가 들리고 있을까요? 피 한 방울 없이 극강의 공포를 선사한 페이크 다큐멘터리 영화 파라노말 액티비티.
자, 이 영화 속에선 매일 밤 정체불명의 소리가 들리고 갑자기 액자가 깨지거나 의문의 발자국이 찍히는데 폴터가이스트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페이크인 줄로만 알았던 기이한 폴터가이스트 현상이 실제로 일어난 집이 있습니다. 페이크가 아니고 실제로. 2008년 로버트 플린 부부와 아들 베리는 영국 켄트주 그레이브젠드 지역의 2층 주택으로 이사했는데요. 그런데 엄마, 내 방에 누가 있는 것 같아요. 자신의 방에서 수상한 인기척을 느꼈다는 아들 베리. 그런데 정말 그때부터 집에서 믿기지 않는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2층 계단 위에 정체 모를 희부연 실루엣이 비치는 거 합니다. 그러네. 와, 무슨 어린이가 서 있는 것 같아. 다리다, 다리, 그지? 테이블 위 머그잔이 스르르 혼자 움직이기까지. 어머야. 아, 원래 제일 무서운 폴터가이스트 현상이 그거잖아요. 김밥집에 장국이 움직이는 거. 장국 떠다니는 거? 네, 얼마나 무서워. 자, 그래서 이렇게 믿지 못하는 분들 때문에 로버트는 집안 곳곳에 CCTV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CCTV를 확인하던 로버트 가족을 정말 소름 돋게 한 장면. 뭐야? 아무도 없는 불 꺼진 컴컴한 부엌. 그런데 갑자기 허공으로 휙 날아가는 고무장. 뭐야, 진짜? 게다가 이번에는 아무도 앉지 않은 빈 의자가 말도 안 돼. 저거 뭐야? 저 뭐야? 또 정말 귀신이 장난이라도 치고 있는 듯 철문이 홀로 스르르르 닫혔다 열렸다를 반복하기까지. 와, 저거 되게 무섭다. 자, 이렇게 영상까지 공개된 뒤 로버트 가족의 집은 악마에게 스토킹 당하는 집으로 불리기 시작했고요. 그의 친척, 지인들도 더 이상 로버트의 집을 방문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사 안 갔어요? 미스터리 하우스를 떠났다는 소식은 아직까지 전해지지 않았는데요. 과연 이들은 왜 집을 떠나지 않는 걸까요? 혹시 악령에 휩싸여 이 집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우리나라의 한 영화 촬영장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우리나라야. 바로 1985년에 개봉한 공포 영화 목 없는 여살인마인데요. 영화 촬영 장소 섭외를 위해 경기도 청평의 한 별장을 방문한 김영한 감독. 음산한 외경에 미로 같은 내부. 그는 이 별장을 보자마자 단번에 마음에 들었죠. 그렇게 이 별장에서 시작된 공포 영화 촬영.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말이죠. 김영한 감독이 직접 밝힌 미스터리한 사건들. 먼저 이 영화의 첫 장면에 등장하는 고양이에서 시작됩니다. 주인공의 혼이 깃든 만큼 중요한 역할인 고양이. 그런데 촬영을 위해 고양이를 찾으러 간 조 감독은 그만 깜짝 놀라고 마는데요. 그 이유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멀쩡했던 고양이가 피를 토한 채 죽어있던 겁니다. 그것도 한 마리가 아닌 무려 200여 마리의 고양이들이 말이죠. 갑자기? 갑자기. 200마리가? 200마리가. 원인 모를 고양이들의 떼죽음. 결국 그날 밤 조 감독은 촬영을 위해 급하게 고양이를 구하러 갔는데요. 그런데 그때 조 감독이 낸 교통사고로 한 명은 사망, 한 명은 중경상. 고양이도 죽고 사람도. 와, 무섭다. 네. 그런데 미스터리한 일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촬영하던 도중 안전장치로 설치해놓은 피아노 줄이 갑자기 끊어지면서 촬영 중이던 배우가 의식불명에 빠지기까지. 어머. 이 정도면 심한 사고가 계속 일어나네. 그렇게 간신히 겨우겨우 영화 촬영을 끝마친 김영한 감독. 마지막 촬영 날 그간 신세를 진 청평 별장 주인에게 인사를 건넸는데요. 그런데 촬영 다 했어요? 괜히 불편할까 봐 말 안 했는데 끝까지 촬영한 팀은 처음이에요. 무슨 일 없었죠? 아니, 그러니까 다들 와서 도망갔다니. 도망갔다. 네. 야, 무섭다. 그리고 별장에서 벌어진 미스터리한 사건의 결정타. 아니, 이 여자가 왜 여기에 있지? 바로 영화의 한 장면 속에서 1분가량 정체불명인 여성의 모습이 찍힌 겁니다. 어디? 화면 속에 이 약간 좌측 쪽에 그다음 이제 여자 같기도 하고 그런 인물이 상당히 중요한 장면에 서 있는 걸 보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그 현장에 있던 사람도 못 본. 그런데
김영환 감독은 이 얼굴이 어딘가에서 낯이 익었답니다. 예? 그 이유는 10년 전 그가 조감독이 된 시절에 영화 촬영을 하다가 안타깝게 감전사로 숨진 여배우와 이 화면 속의 여배우가 무척 닮아 있었다고. 뭐야. 뭔가 세상을 떠났다. 다시 나타나는 것같다는 거죠. 소름. 미스터리한 사건들부터 숨진 여배우의 원혼까지. 과연 그 별장에는 어떤 한이 서려 있는 걸까요? 공포 마니아들이 무더운 여름철을 시원하게 보내기 위해서 도전하는 곳이 바로 귀신의 집입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일본의 공포 마니아들, 강심장들조차 학을 뗀다는 유명한 귀신의 집이 있습니다. 일본 야마나시현 F 놀이동산에 있는 귀신의 집, 전율 미궁입니다. 전 저길 갔다가 갔어요? 저기 이제 강남시장 갔었어요. 그 타러 저걸 봤어요. 못 들어왔어요. 문에서 그냥 기가 질려가지고 나 안 간다고. 뭐 하는 거예요? 갔다 와서 지금 얘기를 해줘야지. 예? 못 들어가면 우리 어떡해. 다음 특집은 저기입니다. 아, 그래요? 예, 코로나 풀리면. 가야겠습니다. 아니 근데 저기 저기가 너무 무서워. 근데 저기가 이름은 되게 많이 들어봤거든요. 네. 폐허가 된 병원을 컨셉으로 한 귀신의 집 전율 미궁입니다. 무려 약 9,900제곱미터. 어마어마한 면적에 55개 방, 96개의 문, 273개 계단으로 구성돼 세계에서 보행거리가 가장 긴 귀신의 집으로 기네스북에까지 등재돼 있다고 합니다. 일단 무서운 걸 떠나서 길어요. 일단 힘들겠네요. 힘들어요. 네. 예. 자, 그러다 보니 귀신의 집 전율 미궁에서는 아우 귀신님 제발 좀 나가게 해주세요. 무서워 죽겠어요. 큰 소리치고 들어갔다가 중도 포기를 하는 이용객들이 속출. 그래서 따로 탈출구까지 마련돼 있고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이 귀신의 집을 매일 이곳에 출근하는 직원들마저 무서워한다고 합니다. 직원들이요. 너 아까 계단에 있었지? 계단에 있으면 안 된다니까. 난 넌 줄 알았는데? 나 아니야? 그럼 아까 계단에 있던 도대체 누구야? 직원들이 진짜 귀신을 자주 목격하기 때문입니다. 아, 진짜 목격한다고? 귀신? 그래서 일본의 한 방송국에서는 전율 미궁에 진짜 귀신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직접 실험까지 해봤다고 합니다.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밤 10시, 출연자 혼자 전율 미궁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때 책상에 있던 물건이 갑자기 떨어지는가 하면 분명 아무도 없었는데 누군가 출연자의 발목을 만지기까지. 와. 실제로 겪은 겁니다. 퇴근했고 아무도 없었어요. 뭐 TV 방송도 됐고 출연자들이 여러 명 목격한 거면 이것도 착각이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아요. 뭔가 있는 거죠. 그렇죠. 야, 너무 무섭다. 그래서 꽤 오래전부터 진짜 귀신이 있다는 논란이 많자 2007년경부터 전율미궁 한켠에 사당을 마련해서요. 직원들이 귀신들의 넋을 달래고 있다고 합니다. 야, 하네 진짜.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귀신의 집 전율미궁.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 보시겠습니까? 콜롬비아 아라우카주의 작은 마을 라 에스메랄다. 이 마을에는요, 보름달만 뜨면 또 그 여자가 오려나? 또 밤새 울겠지? 마을 사람들을 공포에 몰아넣은 그녀의 뒤를 쫓아보겠습니다. 2019년 4월 어느 날. 저게 뭐지? 왜 저러고 걷는 거야? 늦은 밤 친구들과 집으로 귀가하던 청년 바이레알과 그 친구들에게 포착된 기묘한 여인. 누더기에 가까운 낡은 흰색 옷을 입고 긴 머리를 늘어뜨린 채 어딘가 불편해 보이는 걸음걸이를 하면서 홀로 어둠 속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야, 이건 몇 명이 같이 본 거네요, 친구들이. 그렇죠. 다 같이. 헛걸 본 게 아닙니다. 쟤 사람이 아니야. 자, 그런데 청년 바이레알은 무섭기도 했지만은 왠지 모르게 그녀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이레알 일행은 조심스럽게 그녀의 뒤를 밟았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걷던 그녀의 걸음이 멈춘 곳은 다름 아닌 공동묘지였습니다. 공동묘지면 너무 무섭잖아. 거기까지 왜 무섭게 따라갔냐고요. 묘지에 들어선 여자는 아이의 무덤으로 추측되는
한 작은 무덤 앞에 멈춰 서더니 갑자기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지금까지 들리던 울음소리가 저 여자였나 봐. 근데 저 여자 왠지 우리 보는 것 같지 않아?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여자가 괴성을 지르더니 몸이 허공에 떠오르기 시작을 했고요. 공중에 떠오른 여자는 발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 약간 소름 돋았어. 공포에 질린 바이레알과 친구들은 혼비백산 공동묘지를 나와 도망쳤다고 합니다. 이 마을에서 나고 자란 어른들은요, 그 여자가 분명히 요로나, 우는 여인 귀신을 요로나라 불렀습니다. 과거에 심한 정신질환을 앓다가 자기 자식들을 강에 빠뜨려 죽인 뒤 자기도 강에 몸을 던진 한 엄마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들 그 여자가 아닐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죽이고서도 미안해서 그럼 우는 겁니다. 그렇죠. 엄마가 그래서 우는 거죠, 아기 무덤에서. 그런데요, 이게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목격되고 있는 사실. 지난해에는 무려 열흘간이나 마을에 출몰해 사람들이 공포에 떨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보름달이 뜰 때면 기괴한 울음소리가 온 마을에 울려 퍼진다고 합니다. 조용했던 마을을 공포에 빠뜨린 우는 여자. 그 여인은 요로나가 맞을까요? 대체 무슨 이유로 마을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1991년 3월 15일 일본 미에현. 오후 2시경 귀가한 8세 어린이 카모마의 유키. 당시 아버지는 낮잠을 자고 있었고 유키는 평소처럼 혼자 코코아를 타 마셨습니다. 그런데 오후 3시 30분경 언니가 집으로 귀가했을 땐 집안의 온기가 채 가시지 않은 따뜻한 코코아 한 잔만이 있을 뿐 유키는 그 뒤로 집에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아, 유괴인가 보다. 따뜻한 코코아면 정말 찰나다, 진짜. 순식간에. 아니면은 친구 만나러 그냥 막 나간 거 아닐까요? 실종 당일 유키는 친구들과의 약속을 모두 거절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뭔가 긴박한 상황이 벌어졌다는 얘기네요, 그죠? 당시 제보에 따르면 학교 놀이터, 하천, 역에서 유키를 본 목격자들이 존재했는데요. 즉 유키가 집안에서 납치되거나 긴박한 상황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친구들과 약속을 취소한 유키가 혹시 다른 누군가를 만나기로 한 게 아닌가 추측. 실제로 경찰이 입수한 결정적 제보엔 흰색 승용차에 탄 사람과 얘기하는 걸 봤어요. 그 사람을 일단 찾아야겠네요. 대화를 했다면서요. 그 자동차를 좀 수배해야겠네. 유괴범일 수 있잖아. 그렇지, 그렇지. 하지만 당시 돈을 요구하는 범인의 협박 전화나 편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약 3년 후 유키의 실종 사실이 잊혀질 무렵 일본을 발칵 뒤집은 편지 한 통이 유키의 부모에게 도착합니다. 그 괴문서에는 매춘부 출신 여자가 야쿠자에게 지시를 받아 유괴했고 유키는 매춘부로 러시아에 팔려갔다라는 내용을 유추해냈는데요. 하지만 편지엔 아무 흔적이 없었고요. 정말 유키의 실종과 연관이 있는 것인지 아무것도 밝혀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기괴한 일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유키가 실종된 지 무려 12년이 지난 2003년. 내 키는 170cm 정도고 난 짧은 파마 머리를 했습니다. 한 남성이 유키의 집에 전화를 걸어 대뜸 자신의 인상착의를 설명했습니다. 뭐야 갑자기? 갑자기 뜬금없이 그걸 설명한다고요? 자, 이런 반응이 나오죠. 당연합니다. 그런데 남성이 말한 짧은 파마 머리는 유키 실종 당시 흰색 승용차에 탄 남성의 인상착의와 일치. 놀라운 점은 당시 경찰은 남성의 인상착의를 언론에 발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전화의 발신지나 발신자를 파악할 수는 없었고요. 유키 실종은 여전히 의문에 의문을 더하며 일본의 3대 아동 실종 사건으로 남았습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일컫는 환생. 티베트 불교에서는 위대한 스승 라마가 제자와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 계속 환생한다고 믿고 있는데요. 그래서 라마의 제자들이 환생자를 일컫는 린포체를 찾는 게 오랜 전통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네팔 후판사원의 수도승 텐진 조파도 그 중에 한 명인데요. 2001년 10월 그는 자신이 모시던 스승 게셰 라마 콘촉이 세상을 떠나자 스승의 환생자를 찾기 위해 그 고된 여행길에 오릅니다. 그렇게 1년 또 2년이 지나 4년째가 되던 2005년
찾았습니다. 드디어 제가 스승님을 찾았습니다. 그가 스승이 생전에 수행했던 초액항 마을에서 스승의 환생자를 찾은 것입니다. 그가 찾은 이는 3살 꼬마 텐진 응오드로. 근데 저 꼬마한테 그럼 네. 스승님 이러고 머리를 조아릴 거예요? 텐진 조파가 한 채 의심도 없이 이 꼬마를 스승의 환생자로 믿은 이유. 스승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알려준 환생자 아버지 이름의 첫 글자와 소년의 아버지 이름 첫 자가 일치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이 마을에는 과거 스승이 직접 심은 나무가 있었는데 텐진 응오드룹이 매일 아침 이 나무에 정성스레 물을 줬다고 합니다. 첫 글자 같은 거는 사실은 이름에 쓰는 글자들이 또 뭐 석도 있고 뭐 현도 있고 뭐 진 이런 거 많잖아요. 그런 어떤 우연들이 좀 겹쳐서 이런 게 좀 발생한 게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이 꼬마가 정말 스승의 환생자인지 확인하기 위한 테스트를 진행해봤습니다. 그래, 테스트 해보자. 네가 그러면 전생에 쓰던 걸 골라봐.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염주며 종이며 북이며 모두 알아맞혔다고 합니다. 결국 이 테스트를 모두 통과한 텐진 응오드룹은 달라이라마에게 환생자로 공인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사원에서 교육을 받으며 생활하게 됐다고 합니다. 전생을 기억하는 소년들, 그리고 환생. 과연 정말로 환생은 이 현세에 존재하는 걸까요? 1911년 러시아 불교 신앙의 수장으로 등극한 다쉬 도르초 이티겔로프 승려. 온화하고 따뜻한 성품으로 동료 승려들과 신도들의 신임을 한 몸에 받던 그는 1913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최초의 불교 사원을 열고 종교계와 의학계에 큰 기여를 했고요. 제1차 세계대전 중에는 다친 무장 군인들을 치료할 수 있도록 병원을 설립하기도 했습니다. 덕망이 있는 분이네. 그런데 1927년의 어느 날 그는 76세에 가부좌를 튼 채 입적하고 마는데요. 그가 눈을 감기 전 동료 승려들에게 남긴 유언이 있습니다. 나는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나중에 내 무덤을 파보면 내 말의 뜻을 잘 알게 되겠죠. 본인의 무덤을 파보라고요? 그런 유언을 남겼다고요?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그의 유언에 따라 가부좌를 튼 승려의 시신을 그대로 관에 넣은 뒤 땅에 묻었습니다. 그렇게 무려 75년이 지난 2002년 유언을 잊지 않은 제자들은 승려의 시신이 담긴 관을 꺼내 올려 천천히 열었는데요.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은 모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75년 전 승려가 눈을 감은 모습 그대로 마치 미이라가 된 듯 가부좌를 튼 채 앉아 있었던 것이죠. 어머머머. 이게 그렇잖아요. 이게 미이라 처리를 하면 부패하지 않고 저게 남아 있는데 문제는 저 미이라 처리를 했냐 안 했느냐인 거죠. 놀라운 점은요. 이 시신에는 미이라 보존 처리가 전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어머머머. 시신을 부검한 과학자와 병리학자들의 공식 발표문에는 시신이 36시간 전 사망한 사람의 상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와. 과학적으로 가능한 얘기입니까? 저는 이제 그 이야기 앞서서 네. 저분이 불사 얘기를 하셨잖아요. 다시 태어날 거라고 하셨고. 네네네. 그럼 36시간 전에 꺼냈으면 살아있으셨을까? 우리가 36시간 늦은 거 아닌가. 그럼 관에서 몇 년을 사신 거예요, 그럼? 75시는 버티시다가 36시간 늦는 바람에 돌아가신 게 아닌가라는 이런. 이건 새로운 학설인데요. 예. 특정한 온도나 습도 하에서는 시신이 오래 보존될 수도 있긴 한데 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리 그 얘기를 하셨다는 거. 뭐 그게 본인이 원한다고 죽은 다음에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연이 이제 연결된 거라고 보기에는 좀 불가사의한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이 시신은 현재 울란우대의 이볼긴 사원에 안치돼 있습니다. 참고로 이 사원은 2002년에 그의 시신이 발굴되면서 전 세계의 불교 신자들이 찾는 성지가 됐습니다. 2017년 10월 2일 아일랜드 남서부 코크에 위치한 한 중학교. 1828년 지어진 이 오래된 학교의 공식 너튜브 채널에 게재된 미스터리 한 영상이 사람들을 공포에 몰아넣었습니다. 2017년 10월 1일 일요일 새벽 문이 스르르 열리더니 쾅 하고 저절로 닫히는가 하면 사물한 문이 열리고 갑자기 종이와 책이 바닥에 떨어지는 일명 폴터가이스트 현상이 포착된 겁니다. 그리고 영상도 어디에도 사람의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죠. 갑자기. 뭐야?
아일랜드의 한 중학교 CCTV에 담긴 폴터가이스트 현상에 에이, 학생들이 장난친 거 아니야? 어디서 자작나무 타는 냄새 안 나요? 누리꾼들의 의심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이 학교의 교장 케빈 베리는요. 절대 조작된 영상이 아닙니다. 사실 예전부터 이상한 소리가 들리긴 했어요. 심지어 한 교사가 학교에 반려견을 데려왔는데 강아지가 이 복도를 지날 때 허공을 향해 계속 짖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아, 뭐 있네. 영화 같은 데 보면 귀신을 막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강아지가 눈치채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은 10월 26일 해당 중학교 너튜브에 또 하나의 영상이 업로드됩니다. 보시죠. 누가 뭘 던졌어? 그냥 떨어졌는데 물건이? 아니 자, 근데 믿기질 않아서 그래요. 이거 진짜 이상하다. 너무 믿기질 않아. 자, 일각에서는요. 이 학교가 위치한 코크가 20세기 초 아일랜드 게릴라와 영국군이 싸운 독립전쟁 당시 극심한 피해를 입은 지역이었다고 얘기하며 당시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이들의 혼령이 모여있는 거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귀신이구나. 과거 이 학교 터에 어떤 사연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대체 밤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영국 에든버러의 로열 스코틀랜드 박물관에는 아무도 만질 수 없고 가져서도 안 되는 한 유물이 봉인돼 있습니다. 1878년 지중해 섬나라인 키프로스의 램브 마을에서 고고학 발굴이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고 무덤 속에서 고대 석회암 조각상이 발견됐는데요. 사람들은 이 조각상이 다산의 여신을 상징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마을에서 발굴된 다산의 여신 조각상과 전체적으로 비슷한 느낌입니다. 비슷하네. 맨 위에 이제 둥근 게 사람 얼굴이고 돌출된 부분이 이제 팔하고 엉덩이네요, 그죠? 사람들은 마을의 이름을 따서 이 조각상에 램브의 여인이라는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그런데 램브의 여인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찾아온 죽음의 그림자. 왜? 이 조각상의 첫 번째 주인은 엘폰트였습니다. 이 램브의 여인을 집으로 가져오고 얼마 뒤 엘폰트 가족 7명 모두 원인 모를 이유로 사망. 전부요? 전부. 와. 두 번째 주인 아이보르 마누지와 세 번째 주인인 톰슨 노엘의 가족 역시 램브의 여인을 집으로 가져온 뒤 일가족이 사망하는 끔찍한 변을 당하고 맙니다. 이상하다. 혹시 그 무덤 속에서 이제 꺼냈잖아요. 그죠. 그 원혼이 좀 깃들어 있는 게 아닌가. 조각상의 네 번째 주인이 된 알렌 비버브루크. 고대 유물 애호가였던 그는 램브의 여인에 얽힌 미스테리한 사건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요. 그러나 램브의 여인을 집에 들인 뒤 알렌 비버브루크도 결국 아내 그리고 두 딸과 함께 사망. 아, 어떻게 다 죽이냐. 이 정도면 무덤의 저주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때 그의 두 아들은 겨우 죽음의 그림자를 피했는데요. 도무지 무서워서 집에 둘 수 없었어요. 제발 이 조각상을 가져가 주세요. 그들은 불행을 불러오는 램브의 여인을 로열 스코틀랜드 박물관에 기증합니다. 하지만 얼마 뒤 박물관 직원 또한 갑작스레 사고로 사망하자 램브의 여인을 박물관 내에 아무도 모르게 그 누구도 모르는 곳에 철저히 봉인해 뒀다고 합니다. 내가 그러잖아요. 무덤을 침범한 자에게 저주를 내리고. 그죠? 그 저주가 또 퍼지듯이. 일단 뭐 멘트는 하긴 하는데 시선은 계속 주의를. 다음 이야기도 궁금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